서현 씨, 저는 국정원 요원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 종이들이 마루 위에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보위부 간부의 아들, 군 대좌의 아들, 당 중앙위원회 과장급 자제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고 각 이름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치적 연대 가능, 승진 가능성 높음, 재산 상속률이 28살 김서연의 결혼 상대자 명단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쌓아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명확해졌고 서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복도로 이어지는 문 쪽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왜 하필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난 걸까요? 어떻게 이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이란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자리한 특급 아파트 15층, 김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예술단 공연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아버지 덕분에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고 외화상점 출입증도 가지고 있었고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뒤 예술단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 주체사상탑에 석양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아버지가 급한 당 회의로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다시 대본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던 중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외출할 때 항상 서재 문을 잠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발걸음을 서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재 안은 담배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책상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바람에 날린 서류 한 장이 마루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가 문서 제목을 보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김서연 혼인 후보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고 거기에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리철민 대좌의 장남 리성호, 32세, 당 중앙위원회 근무. 옆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보위부와의 연결 필요, 정치적 안정성 높음. 그 아래에는 군 김정국 대좌의 차남 김태준, 30세,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군부 인맥 확보 가능, 승진 가능성 우수.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과장 박성철의 장남, 외화벌이 사업소 지배인의 아들, 심지어 중국 교포 사업가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마다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배경, 재산 규모, 정치적 영향력, 해외 인맥, 승진 전망. 마치 사업 거래를 위한 서류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거래였습니다. 서연이라는 상품을 가장 높은 가치로 교환하기 위한 명단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다른 서류들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일정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금년 7월 약혼식, 10월 결혼식 예정. 벌써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또 다른 서류에는 예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화상점 제품 쿠폰, 평양 중심가, 아파트 배정권, 승용차 구매 승인서, 모두 아버지가 받을 대가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8회 동안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아낀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예술단 자리를 마련해주고 외화상점 출입을 허락해준 것이 모두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였다고. 김서현이라는 딸이 아니라 김서현이라는 자산을 관리해온 것이라고. 서연은 책상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을 선택할 때도, 소학교를 선택할 때도, 중학교를 선택할 때도, 대학 전공을 정할 때도 모두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서연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마저 거래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는 발소리가 들렸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집에 있니? 서연은 황급히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종이가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크게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혼인 후보자 명단, 일정 계획서, 예물 목록. 서류들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서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서도 뒤죽박죽이었고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김영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얼굴에 당 간부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서재 안을 훑었습니다. 책상 위에 어지러운 서류,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 그리고 서재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연. 여기서 뭐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들킨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지나쳐 책상 앞으로 갔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혼인 후보자 명단이 제일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봤구나.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집어들고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아래층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래 물건이었나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한다고 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날을 위한 거였군요. 저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일이다. 좋은 집안과 결혼해야 내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연줄이 필요하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제가 원하는 건 물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라. 여긴 남조선이 아니야. 개인의 선택 같은 건 사치야. 살아남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행복이야. 순서를 바꾸면 둘 다 잃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상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서연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반복됐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째깍거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대동강이 보였고 강물은 검은 비단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주체 사상탑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4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8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 아버지가 손을 잡고 원장 선생님께 인사했던 기억. 김영철 동지의 따님이시군요. 잘 보살피겠습니다. 소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김영철 부부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먼저였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입학 면접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춤을 좋아했지만 노래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서연의 노래 실력보다 아버지의 직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악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에서도 성악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춤을 추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악과에 입학했고 4년 동안 노래를 배웠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를. 졸업 후 예술단 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 원한 것은 무용단이었지만 아버지는 성악단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춤추는 사람보다 대우가 좋아. 그리고 성악단에는 좋은 집안 자제들이 많아. 결국 서연은 성악단에 들어갔고 매주 토요일 당 간부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를.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대동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서연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해진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물이 아니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강을 벗어나 바다로 가는 물고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술단 동료들이 몰래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가을 단원 휴게실에서 언니들이 속삭이던 대화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일하던 선생님이 두만강 건너갔대.
정말 잡히지 않았어? 중국까지 갔다던데. 거기서 남조선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때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탈북은 반역이었고 반역자의 가족은 수용소로 갔습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것이 북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 속 선생님이 부러웠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으니까요. 설령 중국에서 붙잡혀 돌아온다 해도 한 번은 자유를 맛봤을 테니까요. 서연은 창가에서 물러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평소 예술단 공연 일정을 적던 수첩이었는데 표지에는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니. 사실은 당을 위한 도구였는데. 수첩을 펼쳤습니다. 공연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일 당 창건 기념 공연, 5월 15일 군 장성 위문 공연, 6월 1일 어린이날 특별 공연.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일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백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종이.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자를 적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고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두만강.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6글자가 서연의 인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대동강의 아침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평양 시내에 첫 전차 운행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강물을 따라 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아니 강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체조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삶. 서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서연은 어릴 적부터 그 얼룩을 보며 상상하곤 했습니다. 저 얼룩이 지도라면 어디일까? 중국일까? 남조선일까? 아니면 더 먼 나라일까? 이제 서연은 상상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 얼룩이 진짜 어디인지, 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문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일어났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자는 척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욕실로 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함경북도까지 갈까? 어떻게 두만강을 건널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해서 아버지가 정해준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 서연은 다시 한번 천장의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서연은 얼룩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마치 약속하듯이. 창밖에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대동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주체사상탑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평양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결심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서연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은, 더 이상 체념하지 않은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술단 공연복이 걸려 있었고 외화상점에서 산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옷들을 바라보다가 제일 평범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회색 저고리,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가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탈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술단 연습실에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동료들과의 대화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어디 출신인지, 누가 지방 공연 경험이 있는지, 누가 국경 지역을 가봤는지, 평소라면 그냥 흘려들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두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연은 성악단 선배인 최윤희를 주목했습니다. 35살의 윤희 선배는 지난해 함경북도 순회 공연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기회를 엿보다가 점심시간에 윤희 선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식당은 단원들로 붐볐고 배식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윤희 선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쟁반에는 옥수수밥과 배추국,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선배님, 함경북도 공연은 어떠셨어요? 서연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윤희 선배는 국을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춥더라. 5월인데도 바람이 얼마나 차던지. 그리고 사람들이 평양보다 거칠어. 말투도 세고. 무산 쪽도 가보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윤희 선배가 잠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산은 왜? 아, 그냥요. 올해 지방 공연 계획이 나온다고 해서요. 혹시 무산도 포함되나 싶어서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희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산도 같지. 거기는 광산도시라 사람들이 더 억세. 근데 풍경은 괜찮더라. 특히 두만강변이. 서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두만강변이요? 응. 강 건너로 중국 마을이 보여. 생각보다 가깝더라고. 밤에 보면 불빛도 보이고. 윤희 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경비병들이 삼엄해. 10m마다 초소가 있고 밤에는 탐조등 켜놓고 거기 사람들은 강에 함부로 못 가. 서연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척하면서 더 물었습니다. 강폭은 어느 정도예요? 장소마다 다르지. 좁은 데는 50m, 넓은 데는 100m도 넘고. 근데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 윤희 선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리에 관심이 많아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여행도 해보고 싶고요. 여행? 이 나라에서? 윤희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행증 받기도 어렵고 바다도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꿈 같은 소리.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만강 강폭, 경비 상황, 중국 마을까지의 거리.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수첩에 그 정보들을 적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외화상점에 갔습니다. 명목은 화장품을 사러 가는 것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화상점에는 중국 교포 상인들이 물건을 납품하러 오곤 했는데 그들은 국경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점 2층 화장품 코너에 서연이 도착했을 때 마침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조선어를 유창하게 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서연은 립스틱을 고르는 척하다가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보더니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손님, 뭐 찾으세요? 중국 화장품 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샘플을 꺼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인기 많은 거예요. 품질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서연은 샘플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단둥에서요. 단둥이요? 거기 국경 도시죠? 남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고위 간부 딸이라는 것을 아는지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이죠. 거기 사람들 많이 오가나요? 북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으로. 남자가 잠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은 오가죠. 무역 관계자들이나 친척 방문하는 사람들이요. 함경북도 쪽은 어때요? 거기도 오가기 쉬운가요? 남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경북도 쪽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히 요즘은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 시기만 되면 경비가 더 심해집니다. 강물이 불어서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연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마철,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장마철이면 경비병들은 어떻게 해요? 초소에 있죠. 비 오면 밖에 안 나오고. 근데 손님,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남자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제 친척이 거기 살아서요. 안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서연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립스틱 하나를 샀습니다. 남자에게 달러를 건네고 상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물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정보는 값졌습니다. 장마철, 경비병들의 움직임,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예술단 동료들에게서, 외화상점 상인들에게서, 심지어 아버지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지도에서도 함경북도 지형, 무산까지 가는 기차 노선, 두만강 주변 지리. 수첩은 점점 채워졌고 서연의 계획도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7월 초순,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이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은 예술단 사무실에 가서 지방 공연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단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함경북도 순회 공연이 검토 중이라고 귀띔해줬습니다. 서연이 내가 가고 싶으면 명단에 넣어줄게. 내 아버지 얼굴도 있으니까. 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이럴 때는 유용했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경험도 쌓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명단에 넣을게.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단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무산까지 갈 명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술단 사무실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40대 남자였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단장이 황급히 나가 그 남자를 맞았고 둘은 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연습실에 있던 단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보이부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저런 얼굴은 보이부 아니면 안 나와. 우리 단에 무슨 일 있나?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국가안전보이부, 북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온 걸까? 30분쯤 지나 단장이 연습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보이부에서 나오셨는데 단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신답니다.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니까 편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장의 목소리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연습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최윤희, 김서연, 이명숙, 정은혜. 5명 순서대로 들어오세요. 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3번째 차례였습니다. 박수진 선배가 먼저 들어갔고 10분쯤 후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윤희 선배가 2번째로 들어갔고 20분쯤 걸렸습니다. 나올 때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단장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단장 책상 맞은편에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표정 없는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단장은 구석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요원이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과 소속을 말하시오. 김서연입니다. 평양예술단 성악단 소속입니다. 아버지 직업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최근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말해보시오. 공연 연습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린이날 공연 준비를 했고 이번 주에는 군 위문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는 발성 연습이나 무대 동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안 했소? 당연히 합니다. 매일 아침 조회 때 당신문을 읽고 최고 존엄님 말씀을 학습합니다. 요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동료 중에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소? 없습니다. 확실하오? 네, 확실합니다. 요원의 눈빛이 서연을 꿰뚫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행동하면 의심받지 않는다고. 해외 공연 경험이 있소? 없습니다. 국내 공연만 했습니다. 지방 공연은 평양 근교만 가봤습니다. 함경북도는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함경북도를 물어보는 걸까? 요원이 서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놀라는 거요? 아니, 그냥 갑자기 함경북도를 물어보셔서요.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공연 계획이 있다고 들었소. 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연에 지원했소? 네. 왜?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일부는 진실을 섞어야 할까? 지방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평양만 알고는 인민들을 위한 예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이 좋아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함경북도 중에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소? 아니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무사는 어떻소?
서연의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무산. 왜 계속 무산을 물어보는 걸까?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무산도 좋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을 위해 노래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요원이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서연의 얼굴, 목, 손까지 훑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외화상점에 자주 가는 편이요?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끔 갑니다. 아버지께서 출입증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소? 직원들이요. 가끔 다른 손님들도 있고요. 중국 상인들은? 서연의 입이 말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외화상점에서 중국 상인과 나눈 대화를 누군가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네, 몇 번 봤습니다. 화장품 살 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소? 제품 이야기요. 어떤 게 좋은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뿐이요? 네. 요원이 다시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줬소. 나가도 돼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똑바로 걸었습니다. 문 앞까지 갔을 때 요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서연 동지.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오. 그리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알았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술단 연습은 그날 일찍 끝났습니다. 보이부 면담 때문에 다들 긴장해서 제대로 연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버스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양 시내에 검은 승용차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버스가 3번 정류장을 지나도 4번 지나도 그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서연은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승용차도 멈췄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차 안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들어와 봐라. 서연은 신발을 벗고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보이부에서 너를 면담했다지? 네. 뭐라고 물었니? 평소 생활, 동료들 이야기, 지방 공연 계획 같은 거요. 아버지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보이부에서 예술단 내부 동향 파악 지시가 내려왔다. 누군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제보가 있었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외화상점에서 중국 상인한테 국경 지역 물어봤다며? 함경북도 이야기도 하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이상한 생각이요? 탈북 같은 거 말이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탈북.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지방 공연 준비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이부가 널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함부로 움직이지 마. 알겠니? 네. 가봐라.
서연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검은 승용차는 서연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예술당 가는 길, 점심에 식당 가는 길, 저녁에 집 돌아오는 길. 어디를 가든 그 차는 따라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움직이기 전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지금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지도, 무산 가는 기차 노선, 두만강 지형, 중국 상인이 말한 장마철 이야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예술단 단장을 찾아갔습니다. 단장님, 함경북도 공연이 언제 확정되나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명단에 넣어주세요.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아버지께도 말씀드릴게.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무산행 열차표가 곧 서연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단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열차표가 보였습니다. 함경북도 공연 확정됐어. 다음 주 목요일 출발이야. 무산, 청진, 나선 순서로 돌면서 공연하고 열흘 뒤에 돌아오는 일정이야.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내 아버지께도 허락받았어. 잘 다녀와. 서연은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산행 열차표? 이것이 자유로 가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 금고에서 몰래 꺼낸 달러, 지폐 몇 장, 외화상점에서 산 립스틱 하나도 넣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가방 제일 밑에는 어릴 적 아버지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져가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회색 저고리에 검은 바지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양역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플랫폼에서는 열차 출발을 알리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예술단 일행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단장과 단원 7명. 서연은 제일 뒤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역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을 감시하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 안에서 2명의 남자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고 단장 뒤를 따라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나무 의자였고 창문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서 있었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열차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역 플랫폼이 뒤로 물러갔고 익숙한 도시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고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열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뀔 때마다
서연은 평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단장이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 삶은 달걀 하나. 서연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참얼미 같아요.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평원이 산으로 바뀌었고 산이 다시 계곡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 서연은 그 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검은 승용차가 떠올랐고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오. 저녁 8시쯤 열차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무산이었습니다. 단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짐 챙기세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큰 악기 케이스와 의상 가방을 챙겼지만 서연의 가방은 유난히 작았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짐이 그게 다야? 네, 저는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열차가 무산역에 멈췄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추위였습니다. 4월인데도 바람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희 선배가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함경북도는 춥다고. 역사 건물은 평양역보다 훨씬 작고 낡았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지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평양과 달랐습니다. 더 낡고 더 거칠었습니다. 단장이 역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네.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예술단 일행은 역 광장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연락이라도 해봐야겠어. 단장이 역 안으로 들어가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서연은 광장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외화상점 중국 상인이 알려준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역 앞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무상국수? 서연은 단장에게 말했습니다. 단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빨리 다녀와. 서연은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옆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국수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국수집 안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외화상점 상인이 말한 안내인의 특징과 비슷했습니다. 검은 점퍼, 낡은 운동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 서연은 그 남자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주인이 국수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옆 테이블 남자를 힐끗 봤습니다. 남자도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수를 먹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종이 쪽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암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물이 언제 불어나나요? 외화상점 상인이 알려준 암호였습니다. 남자가 쪽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안내인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계획이 바뀐 걸까? 국수가 나왔지만 서연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쯤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국수값을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역 광장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따라오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습니다. 서연이 물으려는 순간 저 멀리 역 광장에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 서연을 감시하던 바로 그 차는 아니었지만 똑같은 종류의 차였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골목 쪽으로 끌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오세요. 시간 없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따랐습니다. 둘은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남자가 앞서서 골목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그 뒤를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골목 끝에 폐가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폐가 문을 열고 서연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골목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남자가 서연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남자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폐가 안을 비쳤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씨 맞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우러 왔다고요? 당신은 누구죠? 안내인은 어디 있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린 서연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평양집 책상 서랍에 넣어두던 바로 그 사진. 이게 어떻게 당신한테 있죠? 서연이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자유롭게 살아라.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박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보냈어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국정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민준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영철 부부장은 지난 2년간 저희 측에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험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재수색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손전등을 껐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민준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석 달 전 당신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알아챘습니다. 외화상점에서 중국 상인에게 국경 이야기를 물어본 것, 함경북도 공연을 자원한 것, 모두 탈북 준비였다는 걸요.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보이부보다 먼저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딸을 안전하게 탈출시켜달라고. 대가는 무엇이든 치르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냉혹한 아버지가 딸을 거래도구로 삼으려던 아버지가. 네. 하지만 최근 보이부가 아버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의심 때문이에요. 누군가 제보했을 겁니다. 박민준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먼저 보낼 것인가. 아버지는 당신을 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탈출하면 아버지는 끝입니다. 고위 간부의 딸이 탈북하면 3대가 수용소로 갑니다. 아버지도 친척들도 모두요.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당신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서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딸이니까요. 박민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 체제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지만 딸만은 자신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딸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밖에 보이부가 있어서 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안내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보이부에 체포됐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투입된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이틀 전에요. 아버지가 알려준 밀수 경로를 통해서요. 위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폐가 2층을 수색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고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갈 건가요? 아니면 여기 남을 건가요? 가면 어디로 가는 건데요?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오래전 밀수꾼들이 파놓은 길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 터널을 통해 두만강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강을 건넙니다. 중국 쪽에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거기서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서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천장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하실 확인해봐.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준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여기서 잡히면 당신도 끝이고 저도 끝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치른 대가가 모두 헛되이 됩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한 문장을 서연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가 지하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벽을 손으로 더듬더니 어느 부분을 밀었습니다. 벽이 옆으로 밀리면서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터널 입구였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요. 서연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위에서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로 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서연을 터널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들어왔습니다. 벽을 다시 닫았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을 훑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확실해? 네,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민준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고 긴 터널이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터널은 3km쯤 이어져 있습니다. 끝에 두만강이 있어요. 지금부터 뛰어야 합니다.
보이부가 터널을 찾으면요? 찾을 겁니다. 곧요. 그래서 빨리 가야 해요. 박민준이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뒤따랐습니다. 터널은 좁았고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벽에서 흙이 떨어졌고 발밑은 질퍽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보이부가 터널 입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뛰세요.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고 아버지 사진이 가슴파리에서 떨어질 것 같아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서지 못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터널벽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삼키고 계속 뛰었습니다. 박민준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터널 끝에서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마지막 철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두만강을 봤습니다. 검고 차가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배낭에서 방수복을 꺼냈습니다. 입으세요. 물이 차가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방수복을 입었습니다. 박민준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너편에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하겠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용서해다오.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터널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서연을 강가로 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서연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4월의 두만강은 뼈까지 시렸습니다. 방수복을 입었지만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온몸의 감각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만 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 발이었습니다. 박민준이 권총을 꺼내 보이부를 향해 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박민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강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물에 잠길 것 같아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 목소리 뒤로 총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강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총알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퍽, 퍽. 서연 주변 물에 하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서연은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잠수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잠수하고 숨쉬고 다시 잠수하고 팔을 젓는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중국 땅은 여전히 멀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서연을 바라보던 그 날카로운 눈빛.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전한 아버지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 한 문장을 위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목숨도. 서연이 탈북하는 순간 아버지는 반역자의 가족이 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3대가 멸족당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서연을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딸의 자유를 선택했을까요? 서연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권력에 찌들고 체제에 길들여지고 냉혹해진 것 같았던 아버지 안에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향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물과 섞여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계속 헤엄쳤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자유를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바닥에 발이 닿는다는 것을, 중국 땅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강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총성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박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민준 씨,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민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연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지프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조선어로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맞습니까? 네. 안전합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시죠. 남자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뜨거운 차를 건넸습니다. 박민준 요원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박 요원은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살아날 겁니다. 남자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만강 너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땅, 아버지가 있는 땅,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땅.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서연은 가슴파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물에 젖어서 조금 번졌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건넜어요. 강을 건넜어요.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 아버지가 치른 대가를, 박민준이 치렀을지도 모르는 대가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차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내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일주일쯤 걸려서 한국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일주일이요? 네.
중국을 거쳐서 제3국으로 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남자가 서연을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이었습니다. 침대와 탁자,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씻고 쉬세요. 옷은 저기 있습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이 귀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박민준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한참을 울고 나서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거래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집 천장에 있던 얼룩이 생각났습니다. 그 얼룩을 보며 상상하던 자유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무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박민준의 위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낯선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를 읽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준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땅의 바람은 북한 땅의 바람과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인생은 서연이 쓰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고 잠시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평양집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였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과 김치, 계란 하나.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감시 없이 먹는 첫 식사였으니까요. 박민준 요원 소식은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밤새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박 요원은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남자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서연은 죽을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소식은요? 그쪽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은 며칠 걸립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이부가 이미 집에 들이닥쳤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걸까요? 서연이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는 즉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시겠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 부부장께서는 이미 각오하셨을 겁니다. 딸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를 대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연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동 경로를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박민준 요원 소식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살아계세요? 네.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국 쪽 병원에 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박 요원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당신은 다른 경로로 가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이부 조사를 받던 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입니다.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마비. 그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처형을 감춘 거짓말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진실이 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려 하셨을 거예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고 원망했고 떠나고 싶었지만 막상 영영 떠나버리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물에 젖어번진 사진.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서연은 그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을 안고 웃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러 차량을 갈아타며 중국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안전가옥으로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갔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보름이 지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태극기를 받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서연을 맞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 하양. 낯선 색깔들이었지만 이제는 서연의 깃발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서연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서연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중국이 보였고 더 북쪽으로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묻힌 땅. 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서연의 새로운 집.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왔다는 것을. 자유의 땅에.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4월의 한국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연의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서연을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센터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3개월 정도 교육받으시고 그 다음에 독립하시면 됩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크고 훨씬 화려했습니다. 서연은 압도당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네.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집.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평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아직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남산이 보였고 한강이 보였고 서연이 상상만 했던 자유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외로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민주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서연을 위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박민준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탈북민 정착 지원센터는 서울 외곽에 자리한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서연이 배정받은 방은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평양집 자기 방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고 문을 닫으면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첫날 밤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창문. 모든 것이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두려웠습니다. 28년 동안 누군가 정해준 것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 준비해준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유, 계란, 빵, 과일. 평양에서는 외화상점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우유팩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목이 마른데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먹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한국어 교정, 직업 훈련. 강의실에는 서연 말고도 15명의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외로운 얼굴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유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입을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든 순간이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 직원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외출허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 서울 구경 한번 해보세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혼자요? 네. 자유롭게 다니셔도 됩니다. 저녁 6시까지만 돌아오시면 돼요.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화려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왔고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그 한가운데 서서 압도당했습니다.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메뉴판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은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떤 커피요? 제일 많이 찾는 걸로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사이즈는요? 사이즈요? 톨, 그란데, 벤티 중에 고르시면 돼요. 서연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간 걸로 주세요. 겨우 주문을 마쳤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자유로워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국정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영철 부부장은 서연이 탈북한 직후 보위부에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던 중 실제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편지 끝에는 박민준 요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서연입니다. 서연 씨,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박민준 씨는요? 다치신 곳은 괜찮으세요? 네, 다 나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틀 후 서연은 박민준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박민준은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당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게 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자유로운 곳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이 체제 안에서 살았고 많은 것을 잃었다. 내 어머니도 잃었고 양심도 잃었고 인간다움도 잃었다. 하지만 너만은 잃고 싶지 않았다. 너는 아버지가 지켜낸 마지막 인간다움이었다.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막지 않아요.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센터 교육을 마치고 마포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멀리 보였고 아침마다 강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계란, 빵. 6달 전에는 이것들을 보고도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다시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타워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던 것,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던 것, 이제 서연이 이어받은 것. 서연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 아버지, 어머니. 서연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 잘 살게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게요. 그게 부모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주문받고 웃으며 인사하고 작은 급여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번 첫 돈이 될 테니까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 이렇게 하나씩 빛을 밝혀갈 것이었습니다. 느리더라도 서툴더라도 자기 손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서연은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의 선택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그 작은 선택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